우리 주린이 분들이 기초를 닦고 싶으시면 우리 주식초등학교의 과거 영상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그걸 다룰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되게 좋은 기회가 돼요. 요즘 증시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이럴 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 참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 유명 인사 한 분 모셨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분 모르면 뭐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채슬리자무 박세익 전무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무님, 저희 주식초등학교 시즌 1 때 한번 나와주셨어요. 네. 예. 한 번 나왔나요? 두 번 나왔나요? 꽤 나오셨어요. 근데 많이는 못 나오셨어요. 워낙 바쁘셔서. 예. 그래도 시즌 2에서는 좀 제가 환경도 좀 바뀌었고. 아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죠. 시즌 1 때는 저희 회사 전 인피니티 투자자문에 있을 때 그 회의실에서 찍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용은 되게 좋을 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예. 그때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뭐 오른쪽 어깨에 팔아야 되는지 왼쪽 어깨, 그리고 투자의 고수들은 어떻게 파는지, 뭐 그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주식초등학교 출연하기 전에 또 그 전 영상이나 그 이후 영상 보면 정말 이 타이틀에 맞게, 이 프로의 타이틀에 맞게 우리 주린이 분들이 기초를 닦고 싶으시면 우리 주식초등학교의 과거 영상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초기 때 전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구독자하고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전무님한테. 제 기억으로 10,000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희가 이제 11만 6천인데 시즌 2가 되면서 또 전무님의 이렇게 힘을 좀 빌리고 있어요. 모셔왔습니다. 20만 가시죠. 20만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무님이 나와주셨으니까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전무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무님 이제 주식시장에서 확 또 이렇게 가장 주목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최근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도 여러 군데서 이제 워낙 이제 전무님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여쭤보면은 우리 전무님께서 피곤해하실까봐 한 가지 좀 책을 좀 내셨습니다. 전무님께서 이 앞에 있는 이 투자의 본질. 예. 저도 이제 막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책 내용하고 이렇게 좀 잘 한번 엮어서 한번 제가 한번 좀 질문지를 좀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그런 걸로 한번 여쭤서 오늘 얘기 한번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단기 시황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그런 책 얘기를 좀 하는 게 우리 주식초등학교 시청자분들한테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린이들이 한 번씩은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먼저 보면은 총 5가지 이렇게 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전문이. 근데 첫 파트가 아마 코로나 관련 쪽 얘기들이 담겨 있던데 이게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2년이 지금 다 돼 가잖아요. 근데 나아진 거는 크게 없어요. 이제 뭐 백신 많이 맞고 뭐 그런 덕분에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나아진 건 크게 없는데 거기 보면 이제 코로나19 시기의 투자 전략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코로나 발생 초기, 그 다음에 뭐 한창 이제 정점에 치달을 때, 그리고 이제 막바지,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 시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책의 첫 파트를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공포스러웠었잖아요. 그 공포스러웠던 국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 시장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제로 저희가 투자자문사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실전 사례를 이제 쭉 적어놨는데 그게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잘 맞췄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 바둑 기사들 보면 바둑 대국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겼던 졌던 내가 오늘 졌네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졌지만 같이 앉아서 복기를 해보잖아요. 복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악수를 떴다. 이게 하나의 신의 한 수였다. 그걸 졌지만 이긴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복기를 함으로써 내 실력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에 코로나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제는 정말 투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많이 생각하시는데 다음에도 그런 공포스러운 위기가 오잖아요. 못 삽니다. 왜 못 사냐고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시장 조금만 빠져도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엄청난 공포스러운 시장 충격이 왔으면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MTN에 제일 네네네. 먼저 출연했었잖아요. 네. 가장 먼저 3월 23일 그 책에도 나오지만 네네. 뒷배경에 마이너스 6.5% 6.8% 빠지는 그 폭락장에 나와서 1100 간다라는 얘기가 그때 만연할 때 왜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지 네네네네. 다음에도 똑같은 코로나19라는 위기로는 안 올 거예요. 네네네. 주인공이 바뀌죠. 주인공이 바뀌어서 올 건데 그 주인공이 코로나가 될지 인플루엔자가 될지 아니면 무슨 헝다그룹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약세장이 어떤 성격의 약세장인지를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그때 저희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보냈던 거, 제가 기고문에 적었던 거에서 약세장의 3가지 스타일에 네네네. 대해서 이제 자세히 적어놨던 거고요. 우리가 항상 잘했든 못했든 복귀하는 법을 이제 길러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초기였고 지금 코로나 중기인데 그 책의 파트 1에 보면 네네. 이제 코로나의 대응 전략에서는 네네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오프라인의 경제 활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에는 그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라라고 네네네. 돼 있고요. 그거는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MTN 방송 이렇게 나와서 했던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이제는 뭐 종목을 밝혀도 되지만 종목을 적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는 게 지누스 같은 침대가 많이 팔렸고 그죠? 그리고 슈피겐코리아 같은 이런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 또 작년에 뭐가 있었죠? 아이팟 프로 네네네. 해당되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를 주목하고 또 사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또 적어놨어요. 네. 사면 안 되는 기업에도 뭐가 있었죠? 당시에 한진칼이 엄청나게 핫했었어요. 경영권 문제. 그런데 제가 그 책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임직원들이 정말 하나로 단결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건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네. 기억나. 예, 그런 기업들이 그때 당시 작년에 보세요. 4, 5, 6월 달에 엄청 핫했지만 그거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그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네, 그렇죠.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왕창 난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2021년, 22년, 23년까지 과연 진단키트는 그렇게 작년 20년과 같은 실적이 계속 나올까 보면 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인플루엔자가 만연을 하면서 A형 독감으로 해서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2009년 신종플루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타미플루가 나오고 하면서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신종플루에 대한 집계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죠. 과연 신종플루 그 바이러스가 없어졌을까요? 저는 안 없어졌다고 보여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리면서 집단 면역이 됐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2014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재작년이 됐든 와 정말 살인 독감 살인 독감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죠? 그죠. 이번 독감은 진짜 지독해.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독감 바이러스에 집단 면역이 안 된 분들이 걸리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진단 키트도 너무 단발성 이익일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완전 수혜주다 이런 것도 좀 피하시라는 사면 안 되는 주식에 얘기했었고 마스크 요즘 보면 그죠? 마스크가 너무 남아 돌아서 지금 그렇죠. 마스크 만들던 회사가 거의 작년 하반기부터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쇼크가 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공부를 제대로 복기를 해놓고 가야 다음에도 예전에
투자의 본질에서 박세익 전무가 약세장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구조적 약세장인가 아니면 사이클에 의한 약세장인가 아니면 지난번 2020년 코로나처럼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인가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뭔데?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초기, 중기, 말기로 보면 지금은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극심했었던 스페인 독감도 1918년, 19년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으로 이제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19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로링 20스를 해가지고 엄청난 호황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거의 코로나 말기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1920년도에 스페인 독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과거의 경험을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어떻게 그 코로나 위기에 박세익 전무는 저렇게 뭐 3천 간다 하고 얘기하고 바닥 이게 뭐 바닥이라고 얘기한 것도 제가 과거에 경험에 의해서 2008년 9년도에는 어땠고 2003년대 코로나 사스 때는 어땠고 그 주식시장의 역사가 다 답을 준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 내후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20년을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0년도에 코로나가 아니라 신종 플루가 있고 난 그 이후에 2011년부터 15년에는 어떻게 됐을지 그 시장을 보면 답이 있다는 거죠. 원인은 다르지만 어차피 패턴이란 거는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전문인처럼 과거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또 다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까먹어요. 그걸 겪어봤는데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 한번 또 우리 전문님 말씀 듣고 과거를 한번 또 복귀해보면 아까 바둑 복귀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뭐 지금은 그런 또 전략 한번 세워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보면 이제 이게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투자의 본질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요거 전에 이 전무님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전무님 보통 이제 주식 낙관론자로 저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 됩니까? 보통 우리가 낙관론자, 비관론자 꼭 그렇게 꼭 지정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아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런데 나 자신을 그렇게 어떻게 강세론자, 약세론자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IQ는 늘 80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저는 약세라고 생각했는데 강세로 바뀌면 항상 시장이 옳고 내 IQ는 80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빠르게 시장에 순응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낙관론자냐 비관론자냐 거기서는 저는 자신 있게 저는 낙관론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인 평균 저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보다 훨씬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업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보면 우리 업계 증권업계나 우리 자산운용업계나 동료들이나 선후배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부끄러워요. 저보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시니까.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저는 그렇게 노력에 비해서는 한 중상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번에 뭐 대응을 좀 잘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가장 밑바탕에는 저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관론자였기 때문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여기서 바닥 치지 않았을까? 이 정도 공포감이면 이제 바닥 아닐까? 그런 낙관적인 생각에서 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런 격언이 있죠. 낙관론자는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비관론자는 명예도 못 얻고 돈도 못 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식시장은 보세요. 장기적인 차트로 보면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비관론자들이 그 한 번 확 빠질 때를 맞췄기 때문에 과거에는 명예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잘 빠지지도 않아요. 잘 빠지지도 않고 빠진다 하다가 계속 안 빠지다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걸로 이제는 명예를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초등학교 분들 무조건 낙관론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로. 그러면 파트 3인가 어딘가 파트 2에 있었나요? 왜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 차트인가는
거기 적혀 있죠. 네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도 시스템을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제가 페드까지 언급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페드에서 보복을 할까봐. 우리 정우님도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서 책을 또 이제 쓰시기 때문에 페드에서 뭐 이렇게 뭔가 보낼까 요원을 보낼까봐 페드 얘기는 안 적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에서 인플레이션은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언제 오죠? 경기가 좋을 때 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우리는 엉터리로 잘못 알고 있어요. 엉터리는 아니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돈이 제한적일 때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그죠?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들 투자를 하면 돈을 버니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도 많아지면서 금리도 오르고. 네. 그게 원래는 맞는데 1914년도에 페드가 연준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된 이후로 얘네들이 이래 눈치 보다가 1965년 베트남 전쟁 할 때 돈을 또 왕창 찍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대공황 때 돈을 왕창 찍고요. 그쵸. 그 왕창 한번 찍고 난 다음에 후유증은 자산 가격이 폭등이에요. 그래서 1973년, 79년에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이 다 베트남 전쟁에서 재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너무 찍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헤게모니가 자본주의 헤게모니가 아직까지는 영국, 프랑스 이쪽에 있을 때 그쪽에서 아니 너네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찍으면 그 달러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금으로 바꿔달라, 바꿔준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바꿔줘라고 하니까 이제 닉슨이 선언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준다라고. 그때부터 아예 이제 달러는 그래도 금과 동일시 여기다가 그때부터는 막 그냥 위조 지폐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위조 지폐를 정말 100달러짜리를 정교하게 이제 찍을 수 있는 이제 기계를 만들었다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구 찍어가지고 강남에 집 사고 마구 찍어서 뭐 30억짜리 아파트든 사면 되잖아요. 네. 마구 찍어가지고 삼성전자 좋아 보이잖아요. 사고 카카오 좋아 보이잖아요. 사고. 계속 찍어가 사고. 그러면 또 예전에 뭐 매점 매석하듯이 쌀을 한번 다 매집 한번 해볼까? 전국에 있는 축산 소고기, 돼지고기 한번 다 매집해볼까? 위조 지폐로 다 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요가 있는데 위조 지폐로 그렇게 마구마구 사들여버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의 그 최고의 이 방송 때문에 페드에서 진짜 보내겠는데요. 영어로 번역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네, 영어로 번역하지 마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아니 어떻게 경기 쇼크가 오면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경기 쇼크가 오면 항상 뭐가 왔어요? 자산 폭등이 왔어요. 그렇죠? 이상한 거죠. 여기서 모두가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안 되니까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쇼크가 오면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주식이든 뭐든 내다 팔아야 돼 하고 팔았더니 폭등. 네. 그러면 그 폭등의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냐면요. 페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페드로부터 돈 빌려가지고 자산에 빠르게 투자하는 거기서 제가 인베스먼트 뱅크들이 미국의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골드만삭스, JP 모건 얘네들이 사냥개 같다는 거죠. 제가 보면. 네. 그냥 사냥개 풀어가지고 막 이제 세계의 우량한 자산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연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파트 2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도 시스템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부동산 주식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저기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연방준비은행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을 때 뉴욕 연방준비은행 앞에서 사진 찍고 왔거든요. 예. 그 앞에 가서 저 시위 안 했어요. 제가 시위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죠? 전문이 책이라도 한 권 들어가고 그냥 여기가 이 인플레이션 날강도 시스템의 본거지다라고 그래 보고 아들하고 거기서 사진 찍고 상징하는 바가 이 큰데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그거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IMF 때나 호구가 됐었잖아요. 네네. 우리 걸 날강도들이 들어와서 탈탈 털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주식초등학교와 같은 많은 좋은 유튜브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외 가서 미국 가서 우량한 자산들을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전문인처럼 이런 시각으로 얘기하는 걸 듣는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것 해봐야 뭐 투자 설명회 같은 거 좀 하면은 모여서들 오프라인에서 좀 하시는 한정적인 건데 워낙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도 투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예. 그런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파트 2에 보면은 변동성 얘기도 조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보통 주식 초보자들이 가장 이게 당황하는 게 이 시장이 좀 일희일비 같아.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좀 당황을 하고 거기서 많이들 좀 헤매시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엇박자 타면은 이제 깡통차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한지. 작년에 저희 회사 찾아오시는 분들 뭐 한 500명 이상 이렇게 만나 뵙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80% 이상의 부동산 부자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왔는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변동성하고 주식은 왜 위험 자산인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하고는 다른 주식 시장에 이런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투자의 본질에서 제가 변동성을 언급하고요. 아마 주식 투자 책을 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그 피터 린치 책에도 보면 주가 변동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없죠. 워런 버핏도 변동성에 대한 그런 얘기 없어요. 아마 주식책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변동성에 대한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워드 막스 정도가 마켓에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 정도 얘기를 해놓고요. 하지만 주식 투자해가지고 90%가 돈을 잃는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변동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좋은 주식, 위대한 기업,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어떤 게 거인입니까? 삼성전자 거인이잖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1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거인이에요. 엄청난 거인인데 96,000원에 올라탔더니 어떻게 돼요?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네. 카카오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청년 같잖아요. 막. 피지컬 엄청 좋은 거죠. 막 그런 청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라탔더니 8만 원에 올라탔을 때 기분 좋았죠. 근데 16만 원에 올라탔더니 힘들잖아요. 12만 원 깨지고 이 청년이 여기서 꽃도 못 피우고 꽃도 못 피고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근데 뭐 정부의 규제가 트리거는 됐지만 아니 금속보면 3월달에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왜 하필 지금 그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요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보면 우리 주식에 많은 영향을 변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과거 10년치의 변동성을 보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에 거기에 플러스 변동성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면서 과거 마젤란 펀드가 그렇게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죠. 1977년부터 1990년까지 그 연평균 수익률 거의 30% 내는 그 와중에 1987년 10월 달에 블랙먼데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환매를 해요. 그 바닥에서 환매해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0% 지금 30%로 간 주식들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나요?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보면 손절에 대한 원칙 뭐 이런 뭐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그 대신 워런 버핏하고 피터 린치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산 주식이 언제든지 30에서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투자하라고 그 부분 딱 하나 변동성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주식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면 그 출렁거림에
멀미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출렁거림에 서핑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그걸 다룰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되게 좋은 기회가 돼요. 그렇죠. 남한테는 리스크지만. 그렇죠. 그러면 우량 주식이 마이너스 30% 빠졌을 때 어떤 시장 리스크는 없는데 우량 주식이 거인에 해당되는 주식이 마이너스 30%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인 거죠. 그죠? 거기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들도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올바른 원칙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또 적어놨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좋은 주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핵심이에요. 예. 거기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좋은 주식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 사이클 기업, 쇠퇴하는 기업 네. 책에도 적혀 있지만 네네. 이 쇠퇴하는 기업에서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네네. 아예 하면 안 돼요. 관심 종목에서 아예 이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쇠퇴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아예 제외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극장. 네. 극장이 코로나 위기로 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MC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또 폭등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넷플릭스가 신고가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극장에다가 먼저 상영을 이제 개봉을 하는데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고 패러다임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쇠퇴하는 기업은 아예 안 쳐다봅니다. 그거를 이 매매를 하러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0%에 샀다가 마이너스 80%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이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우량한 주식. 네. 우량한 주식이 뭐지? 성장주와 블루칩. 그런 기업들에만 해당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또 좋은 기업을 발굴한다는 것도 공부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주식 초보자들이 가장 함정이 듣고 사는 주식이 많잖아요. 뭐 좋다더라. 야 그거 사봐라. 근데 네. 막상 사놓고 계속 빠지면 이게 뭐 하는 게 뭔지 뭔가 대응이 안 되니까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문인 같은 분들한테 이거 팔아야 될까 손절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본인이 충분히 기업을 공부하고 좋은 주식에 투자했다면 네. 뭐 20, 30% 없어요. 그런 없다고는 충분히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싸면 더 담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빠지면 그런 아주 좋은 주식과 변동성 아주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